균형력은 발생한 양극성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균형력의 활동은 대부분의 경우 그 양극성을 창조한 사람에 대항하여 작용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해, 박근혜 아니에요. 근해를 타면 무거운 사람 쪽으로 무조건 기울잖아요. 그게 균형력이에요. 근데 뭐 무거운 사람 쪽으로 기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트랜스서핑 잘 못해요. 시소 말하는 거죠, 선생님. 아, 시소. 그 시소 이해 못하면 무거운 쪽으로, 요만큼이라도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진다라는 걸 이해 못하면 트랜스서핑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부자가 안 될까, 이런 고민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느 게 무거운지 어느 게 중요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그 답을 못 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과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조건 없는 포텐셜의 예를 들어보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싫어한다. 나는 나를 싫어한다. 나는 착하다. 너는 나쁘다. 이런 평가들은 비교와 대립에 근거하지 않는 한 자기 충족적이다. 계속 나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뭐다? 나쁘다, 좋다는요, 남하고 관련이 있어요. 남하. 그러니까 이해 포텐셜을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남하고만 관계없으면 내가 하는 거는 나쁘다, 좋다랑 연관이 안 된다고. 근데 내가 한 그게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 그건 나쁜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습관도 나쁘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고민에 빠지잖아요. 내가 집에서 계속 화장실 갈 때마다 침을 뱉어. 그죠? 그건 나쁜 게 아니라고.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예를 들면 습관적으로 시발시발 한다. 그것도 나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왜? 누가 안 들으니까. 내가 누구한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제 의존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포텐셜의 예를 보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너희들 누구보다도 내가 더 훌륭함으로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내가 착함으로 너는 나쁘다. 내가 나쁘니까 나는 착하다. 나는 누구보다도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나를 싫어한다. 너는 나처럼 행동하지 않아서 역겹고 혐오스럽다. 대상이 있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대상한테 어떤 뭐가 가지 않는 한, 에너지가 가지 않는 한 좋다 나쁘다, 나 혼자하고 관련된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어찌 보면 그 여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자기 만족이라는 거, 그거는 진짜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거에서 오는 성향 같은 것, 그걸 어떻게 볼 거냐는 거지. 누가 날 밉다고 하니까 성형을 한 거야? 아니면 내가 내 얼굴이 미워서 성형한 거야? 성형한 사람들은 되게 위험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냐면 일단 자기가 자기를 예뻐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충족적이 되려면 일단 나는 나를 예뻐해야 돼. 내가 어떻게 생겼건 키가 작건 크건 나는 나를 예뻐하는 거에서 비롯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일단 내 주인은 평온한 거야.
근데 나가 마음에 안 들고 뭐 자꾸 얼굴에도 손대고 뭐 옷 같은 걸로 나를 치장하려고 이건 뭐예요? 일단 내가 나를 이쁘다고 생각 안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일단 내 주위가 평온하겠냐는 거지. 계속 비바람이 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정신적인 상황에 빠진다는 거죠. 일단 내 자신이 나를 예뻐하고 나를 만족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남하고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내 자신이 불만인데 그런 사람이 남하고 관계를 맺었다.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투사하기 시작할 거니까. 투사. 첫째 보기와 둘째 보기의 평가들 사이에 놓여있는 차이는 대단히 큰 것이다. 비교의 근간 평가는 양극성을 발생시킨다. 균형력은 대립하는 양극을 서로 맞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불균형을 제거한다. 자석의 N극과 S극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것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 주위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근데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건 내 마음속에 뭔지 모르지만 좋다 나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지만 불균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균형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초대라도 받은 듯이 성가식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면 그 별거 아닌 일에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그럼 그런 별거 아닌 일에 짜증이 내기 시작하면 차 타고 가다가 누가 이제 좀 짜증나게 하면 막 얼굴 내밀고 막 소리치고 뭐 그것까진 괜찮아요. 접촉사고 막 이런 게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요만한 거라도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하면 진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일이 그냥 생겼는지 아니면 그날 내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불쾌한 일들이 초대라도 받은 듯이 성가식의 삶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예컨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남녀가 만나 마치 서로에게 벌이라도 주려는 듯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된다. 모임에 가보면 어딜 가나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이 꼭 한 사람씩은 있다. 오피오브틱은 이런 성격,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내라는 이웃은 공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다. 우리 진짜 배불러서 뭐 먹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죠? 누가 이것 좀 먹을래 해가지고 줬어. 그때는 그게 건네봤다가 땅에 떨어지는 게 기분이 좋을까요? 그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머피의 법칙은 무슨 말이다? 내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배고플 때 누가 먹을 걸 줬는데 떨어지면 머피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곰곰이 따져보면 내가 배고프지 않다면 그게 떨어지는 게 난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 그렇다고 주는 거 안 먹잖아 하는 것도 그냥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다? 내가 배고프지도 배부르지도 않다면 균형력이 딱 맞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뭔가 줬을 때 그러니까 줬도 굿도 안 한 상황이 되는데 그냥 좋은 거야. 뭐냐면 왜? 이따가 놔뒀다 먹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배부를 땐 주는 거조차도 안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경험해봤어요. 나는 먹기 싫은데 상대편이 주니까 받아먹다 보니까 나중에 화가 나는 거야. 화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주는 게 화가 나. 진짜 화가 나. 안 먹는데 나면 되지. 그 사람 성의를 봐서 돈 먹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내가 아는 거겠지. 뭐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내가 괜찮아요 하면 그 사람을 쿨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얘기하면 저 사람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것까지 다 고려가 되는 거겠지 뭐. 그 사람이 나중에 싫어지더라고. 그런 상황까지 갔어. 싫어질 정도로.
그게 연애잖아요. 그러니까 연애 뭐 일반 동성도 마찬가지긴 한데 동성은 좀 쉬운 게 그냥 나 그만하자 이렇게 하기가 쉬워. 근데 이성 간은 그게 좀 어려워요. 미묘한 저거가 있기 때문에 밀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연애라는 게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걸 주느냐 제가 좋아할 만한 걸 내가 찾아주느냐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 다혜 씨가 좋아할 거를 줬다. 그러면 그건 좋은 건가요? 그 사람은 좋은 건가요? 나는 내가 줬다. 좋아할 만한 걸 계속 준다. 그거는 좀 내가 싫어하는 걸 계속 줘야 싫어.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위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확 꼽히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이성 간에 그런 게 아닌. 그러니까 콧끼기 전에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저 사람이 주는 건 다 좋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들어서 접근하는데 나를 유심히 관찰하거나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기치겠네. 네,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사기꾼은 무조건 내가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해주잖아. 선수들은. 생각할 게 많아. 어쨌든 맞아요. 주는데 확 짜증이 나는 경우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걔가 받고 싶어 하는 대로 네가 그걸 주어라 이렇게 나왔잖아. 황금률이 그거잖아요. 네가 주고 싶어 하는 걸 주지 말고.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요? 황금률. 그 사람이 받고자 하는 거를 내가 줘라. 이게 마케팅 법칙이잖아요. 괴롭히는 이웃 사람에는 양극성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평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의 영역에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평안한 삶을 방해하는 데 있다.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 언제 어디서나 착한 사람이 조용히 살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꼭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사람은 두 편으로 갈려서 대치하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만일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이 나쁜 편에 속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당신의 이웃들도 대부분 당신과 똑같은 정상적인 사람인 뿐인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거죠? 왜 착한 사람은 꼭 곁에 누군가 나쁜 사람이 나타나서 기분 나쁘게 할까? 그죠? 그리고 왜 세상 사람들은 꼭 나눠져서 싸울까?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럼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세상 모든 나라는 온도가 다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나 자연 환경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럼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네. 동남아는 덥게 만들고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게 만들고 불공평하신 거네. 지구는 원래 그렇게 생겨먹게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져 있고, 그죠? 세상은 무조건 변화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변화를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유연성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의 흐름에 잘 변화하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는 각자 연구하거나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떨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났다고 하지만 퇴직한 이후의 삶은 극단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퇴직한 이후에도 멋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퇴직하면 왜 저 사람 저렇게 살지? 예전에 멋있었던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세상 모든 나라가
기온이 다르고 자연환경이 달라도 균형력을 갖고 공평하듯이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도 비정상적이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삐딱한 시선으로 보는데 제3자가 봤을 땐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제3자가 봤을 땐 뭐다?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그 사람이 싸가지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균형력이 맞아 있느냐를 자꾸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터 드루커 책에도 나왔지만 왜 나는 저 사람이랑 잘 안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쟤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안 맞으니까. 근데 제3자가 봤을 때 쟤 뭐 하는 애가 더 싸가지가 없어.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저 인터넷에 뭐 이래서 저래서 막 이렇게 해서 막 댓글 달고 막 고발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댓글 보면 웃기잖아요. 아, 내가 보기엔 너가 더 한 것 같은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은 균형력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당신이 싫어하는 쪽으로 분개된다. 바람의 방향은 당신이 싫어하는 모든 일이 당신에게 일어난다는 잔인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든 바람은 일단은 그 사람한테 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술사가 돼서 나는 이미경이를 미워해. 미경이가 잘못됐으면 좋겠어. 해가지고 미경이를 잘못되게 만들었다. 그죠?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이런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마술하는 그런 능력을 올리면. 근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 그 미경이를 쳤던 그 힘이 그 다음엔 나를 치러 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뭐를 보면 청기누설 그러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도 뭔가 이제 안 좋게 끝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으리라. 젠장 균형력은 무슨 놈의 균형력? 그냥 그 사람들의 양심을 잃어버린 것뿐이야. 그게 다야. 골치 아픈 개통 철학을 들먹이기엔. 그러나 나는 지금 이것이 공허한 철학이 아님을 입증해 보려 한다. 일집 사람이 당신을 짜증나게 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혹시 당신은 그를 짜증나게 하지 않는가? 절대로 아닐 것이다. 왜 그런가?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자들은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거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원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평가는 비교와 대조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다. 데이비드 호킨스 책에도 이런 내용 많이 나오죠. 뭐냐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 레벨이 나랑 다른 거라고. 그런데도 왜 당신은 이웃을 화나게 만들지 않는 것일까? 당신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겠다. 이웃이 당신에게 짜증내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당신을 무시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거예요. 그들이 그런 식으로 몰렴치하기 때문에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양극선을 발동시키게 된다. 당신은 새로운 불행을 계속해서 끌어당기는 전자석과 같아진다. 하지만 이웃은 당신에 대해 별 흥미가 없기 때문에 당신과 그들 사이는 물과 기름의 사이와도 같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대적인 평가를 부여하면서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당신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당신을 그들 세계에 침해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고통받지 않는 것이다. 레벨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친구가 막 야 누구야 너 이런 거 알아 저런 거 알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듣다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야. 그런 경우 있죠. 근데 여자들은 또 다 알아도 모른 척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남자들은
다 알거든 나 이러지만 그런 현상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계속 말하는 친구는 무시되게 돼 있어요. 무시받게 돼 있어요. 그러겠죠. 왜요? 그러니까 걔 수준이 뻔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부자거나 레벨이 높거나 지식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 상대가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거나 아니면 지식적으로 나랑 대화할 때 말이 통하거나 뭔가 맞아야만 내 층에 포함시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누구랑 어울리고 싶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백마탄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예쁜 공주인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계속 가져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얘는 공주가 아니야. 근데 걔가 뭐라고 하냐면 멋진 남자한테 됐거든? 나도 너 같은 애는 싫거든? 이러는 거야. 우리가 보면 옆에서 뭐, 헐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이게 그것이잖아요. 내가 이웃하고 어울리지 못하면 내가 이웃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뭔가를 갖고 있는데 못 어울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웃하고 같이 어울리기에는 내가 뭔가 모자란 게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성관계도 마찬가지죠. 그 요즘 유튜브에 카톡 그 보세요. 저는 안 보는데 태연이 아빠가 그걸 보는 거예요. 왜 남의 카톡 한 걸 왜 봐?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밌어. 저기 보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누구야 뭐해 우리 안 만날 거야? 하면 나 지금 뭔가 생각 중이야. 뭐? 글쎄 우리 이모나 언니들이 남자를 만날 때는 잘 생각하고 만나라고 그런 말을 해서 땡땡땡.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싫어졌어?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너 어저께 우리 집에 왔다 갔더니 우리 집이 반지하라서 실망했구나. 아니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주위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고 이성은 사귀어야 된다고 해서 헐 됐거든? 우리 너 그만 만나자. 나도 너 같은 여자 싫어. 너 진짜 웃긴다. 너가 뭔데 나한테 그런 뭐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너가 뭔데 나한테 뭐 그런 식으로 지금 기분 나쁘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막 이제 그런 얘기 좀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가 멋있어. 내가 어저께 너한테 말할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는데 그 지하 있는 그 건물 우리 거야. 그 다음에 여자는 더 웃겨. 너 미쳤구나. 네가 가진 게 없고 못났으니까 이제는 그런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막 왔다 갔다 해.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그 애가 강남에 있는 무슨 빌딩도 우리 거고 어디에 있는 우리 그것도 내 거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내가 네가 싫어 그만두자. 남자 이제 대화방을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딱 끝나는 거. 아니면 또 이런 거 막 그런 식의 얘기를 하다가 남자가 막 재밌대. 통장 사고 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잔금이 3억 8천 원. 이런 거. 그러니까 진짜 난 그렇다고 봐요. 뭐냐면 진짜 자기적으로 좀 잘해야지. 그래서 나는 뭐냐면 내가 돈이 없다면 얼굴을 고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면
얼굴을 못 치는 게 아니고 걔랑 얘기가 되는 사람이 내가 되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 왜 얼굴 고치는 건 효과가 없을까요? 그거는 반짝. 한순간이라서. 에? 반짝. 보이는 건 일시적.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아니 그거는 순간 딱 처음. 반짝 그리고 선생님이. 일시적인 줄 알았어요. 시각적인. 아, 선생님은 공부 더 해야 돼. 무식하게 금방 두통 나나? 공부 더 하시고 또 없어요? 왜 성형하는 건 별로 효과가 없을까요? 레벨이 달라져. 아니 삶이 바뀔 수가 있으면 조심해야 돼. 선생님 진짜 잘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남녀 심리학 모르면 마케팅이 진행이 안 돼. 왜 여자들은 얼굴 고치는 게 남자들한테 안 먹히냐 하면 아까 얘기했죠. 걔가 예를 들면 뭐 부모가 건물이 몇 채 있어. 뭐 5층짜리 빌딩이 한 5개 있다고 치자. 그죠? 예를 들면 걔는 돈이 궁할까요? 안 궁할까요? 안 궁하겠죠. 걔 주위에 걔만한 얼굴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걔 주위에 걔만큼 그 성형한 애만큼 예쁜 데다가 지식도 넘치고 돈도 있는 애들이 깔려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보기엔 애가 머리도 없는 것 같아. 근데 그냥 첫눈에는 예뻐. 그럼 그 다음에 만나보면 그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는 거야. 왜? 얘같이 예쁜 애들은 우리 주위에 깔려 있는데 내 주위에 깔려 있는데 내가 걔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내 주위에 있는 애들은 예쁘고 머리도 되고 돈도 있거든. 근데 왜 얘를 선택해? 남자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남자 여자로 생각하지 말고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남자도 여자한테 대시할 때 그죠? 없으면 공부라도 해야지. 근데 남자도 뭐 옷 잘 입고 요즘은 남자도 화장하잖아요. 화장하고 그런 걸로 치장한 다음에 대시한다. 여자가 왜 걔를 선택해야 돼? 자기 주위에 그만큼 멋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는 애가 깔려있는. 그 카톡 보다 보면 근데 그거 카톡 내가 찾아서 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하나씩 올라와. 이게 추천 카톡 해가지고 뭔데 올라오는 거야. 여기 보다 보면 그거 한 번 빠지면 있잖아.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어. 선생님도 보는구나. 아니, 이게 딱 끝나면 그 다음 카톡 내용이 또 올라와. 알죠? 계속 연속적으로. 어떤 걸? 진짜 포복절도 할 만한 내용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냥 카톡만 치면 완전 다양한 내용의 카톡들이 올라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그거거든요.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다. 그죠?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돈이 없다. 뭐라고요? 공부라도 하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돈을 번다? 다음 생에 만나야 돼. 내가 언제 그 사람만큼 벌어가지? 근데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고 그래도 재미있는 사람은 만나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부자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재미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내가 밥 사주고 술 사주면서 만나요. 재밌다는 거에 뭐가 포함된다? 말이 통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술 마시러 가보세요. 남자끼리 앉아도 5대5 아니에요. 5대5인 경우도 있지만 뭐라고? 누군가는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술값을 내. 근데 왜 술값을 낼까? 한쪽이 적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한쪽이 내가 가진 무언가를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걔가 갖지 않은 무언가를 내가 갖고 있느냐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쉬운 게 뭐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돈 벌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빌딩 사서 걔랑 같이 야 나도 빌딩 샀는데 좀 껴줘. 글쎄 껴줄까? 그리고 껴주기 전에 빌딩 살 수 있을까? 안타까운 경우 많아요. 특히 연예인들 성형해가지고 이제는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 중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사람이 나오면 나도 이제 싫은 거예요. 왜? 옛날 그 모습이 아니니까. 세 번째 문단 할 거. 이웃은 자신의 일에 열중해 있고 당신에게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당신과의 관계에서 양극성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순간부터 그들은 이웃으로부터 당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비교하기 시작한다. 만일 그것이 그들을 흥분시키고 성질을 건드린다면 당신도 이제 그들을 짜증나게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다. 당신은 착한 이웃에게 못된 이웃으로 전락하고 만다. 더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 행동은 이웃에게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당신은 자기도 모르게 이웃을 짜증나게 만들 것이다. 그와 똑같이 지금 당신의 이웃은 자신이 당신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웃이든 친구든 다 뭐다? 제가 생각하기엔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는 사람 잡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갈등을 많이 유발시키는 거죠. 근데 마케팅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그죠? 내가 과연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예컨대 공동주택에서 소음은 가장 골칫거리다. 당신이 그것을 못마땅히 할수록 그것은 더더욱 당신을 못 살게 될 것이다. 조용한 삶은 당신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웃도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는 삶이다. 고요를 깨뜨리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적인 것이며 그것은 텅 빈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에너지는 대체 어디에서 온 것이다. 이웃이 일으키는 소음은 당신의 균형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그러면 당신은 이웃을 조용히 혹은 소리치며 증오하게 되고 당신의 붕괴는 때 맞추어서 그 에너지의 원천 역할을 하게 된다. 거기서 양극성을 일으키는 의존적 관계가 발생하는 것이다. 저 시끄러운 사람들 미워 죽겠네라는 격한 감정이 강력한 자석을 창조한다. 그 자석은 계속해서 새로운 불쾌한 자극들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긴다. 우리가 술 먹을 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그 다음부터는 술을 먹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쁜 것도 처음에는 내가 욱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 욱한 그게 다시 성깔에 부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예전이랑 좀 많이 달라진 거, 예전에 일단 소리치고 갔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좀 줄었죠. 왜냐하면 소리치고 갔다가 나중에 보면